네, 여러분 수고 많으시죠? 이번 시간은 실전 마무리 특강 뉴 버전의 3과목 4편 주식 투자 운영입니다. 이번 시간도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 기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 3과목 4편의 주식 투자 운영인데요. 6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자, 안내 말씀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주식, 채권, 파생의 운용 3개 파트를 공부하게 되는데요. 자, 이러한 운용 3파트의 난이도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높은 편이죠. 특히 채권과 파생은 제일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리고 운용 3개 파트는 문항수 대비 기본수 분량도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운용 3개 파트를 마스터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부해서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 자격증의 본질에 가장 가까운 과목이 바로 운용 3개 파트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운영의 시대니까요. 그래서 시험을 떠나서도 이러한 큰 의의가 있는 과목이니까 잘 마스터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본 내용에 들어가죠. 자, 기본서 목차 참고하시고요. 이어서 기출맵 보겠습니다. 자, 최근 3년간의 기출 주제 수를 다 더해보니까 23개가 돼요. 자, 23개니까 3, 4배수가 되는 거죠. 비교해서 뒤에 나오는 채권 과목은 5, 6배수가 됩니다. 5, 6배수. 또 추가로 나오는 파생 상품 운용은 4, 5배수가 돼요. 이 얘기는 운용 3개 파트 중에서 채권이나 파생에 비해서는 지금 배우는 주식 운용에서 시간 투입이 덜 된다를 말하는 거죠.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아무튼 기출 주제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시험 대비가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자, 본 내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파트 1의 주식 기본 이론의 첫 번째 순서 효율적 시장 가설을 보겠습니다. 효율적 시장 가설은 영어로 efficient market hypothesis EMH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시험 대비로는 이렇게 표에 있는 내용을 다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효율적 시장 가설이 아주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확실히 이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기본서 외적인 내용도 포함을 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말이죠. 효율적 시장 가설에서 효율적의 이 단어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효율적이다. 이게 뭐냐면은, 자, 주가가 내재 가치와 비슷하게 움직이는 걸 말합니다. 비슷하게. 자, 만일에 주가가 내재 가치와 동일하게 움직인다면 요거를 뭐라 하느냐? 밑에 나오는데요. 완전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현실적으로 주가는 해당 기업의 내재 가치에다가 심리 요인을 추가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이때 심리 요인은 초과 수익에 대한 정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말입니다. 이 정보가 주가에 얼마나 빨리 반영되는가 그 정도에 따라서 EMH 이론은 약형과 준강형과 강형의 3단계로 구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밑에 그림 보면요. 정보는 발생이 된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나서 공개가 되고 공개된 정보는 일정 시간이 지나서 과거 정보가 되는데요. 자, 이 그림을 또 이해를 해 보겠습니다. 자, 정보가 발생되는 즉시 주가에다 반영이 된다고 보는 것이 강형 단계입니다. 그래서 강형 단계에서는 정보가 나오자마자 이미 주가에다 반영이 돼 버리는 거니까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초과 수익을 내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강령 단계에서는 이 부분이 없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강령 단계에서는 주가가 내재 가치와 동일하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령 단계에서는 완전 효율적이 되는 거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정보가 발생된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나서 정보가 공개되는데요. 자, 이렇게 공개된 정보는 이미 주가에다 반영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준강형이 됩니다. 그래서 공개된 정보의 대표적인 것이 공시정보이니까요. 공시정보는 준강형 단계에서는 소용이 없다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준강형과 강형의 차이를 또 그림을 통해서 이해를 해 보겠습니다. 자, 강형에서는 어때요? 방금 본 대로 모든 정보가 나오자마자 다 주가에 반영이 되어 버리니까 어떤 정보도 추가 수익을 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준강형에서는 어때요? 발생된 다음에 공개되기까지 시차가 있죠. 이 시차가 이제 비공개 정보를 의미하는데 준강형 단계에서는 비공개 정보로는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준강령과 강령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리고 공개된 정보는 다시 일정의 시간이 지나서 과거 정보가 되는데요. 이 과거 정보의 의미가 뭐냐면은 자, 모든 사람이 공개된 정보를 인지하고 또 분석이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완전 공개를 의미하는데 공개된 다음에 완전 공개되기까지 여기도 약간의 시차가 있다 이 얘기죠. 아무튼 과거 정보는 주가에다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바로 약형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과거 정보를 이용하는 대표적인 전략이 기술적 분석이니까 약형 단계에서는 기술적 분석이 소용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무튼 지금 설명한 대로 이 표의 내용을 확실히 이해하셔야 되고요. 자, 여기서 EMH 이론은 액티브 운용을 반박하는 논거로 활용이 되는데 이 부분의 내용을 다음 페이지에서 추가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효율적 시장 가설의 3단계가 그림으로 나오는데요. 보겠습니다. 약형의 경우는 과거 정보가 입니다. 반영된 거를 말하고요. 준강령은 공개 정보가 입니다. 반영이 된 거를 말하고요. 강령 EMH는 모든 정보가 입니다. 반영된 거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강령 EMH가 성립이 된다면 밑에 있는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강령이 성립이 된다면 어떠한 액티브도 소용이 없고 따라서 EMH 이론은 액티브 운용을 반박하는 논거로 사용이 된다. 이 자리에 패시브 운용을 반박하는 논거로 이런 식으로 오답으로 여러 번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을 여기서 추가로 설명하죠. 자, 앞에서 본 대로 주가는 내재 가치에다가 심리 요인을 추가로 반영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때 말입니다. 내재 가치를 목표 수익률로 운용하는 것이 패시브 운용이 됩니다. 그리고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내재 가치 대비 초과 수익을 내고자 하는 것이 액티브 운용이 되는데요. 자, 그런데 강령 EMH가 성립이 된다면 어때요? 어떠한 정보로도 추가 수익을 내는 것이 불가능하죠. 자, 그래서 강령 EMH가 성립이 된다면 액티브 운용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EMH로는 액티브 운용을 반박하는 논거로 활용이 된다. 이 문장에 주의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전체 내용을 마무리하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효율적 시장 가설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으로 연결한 것은 차례대로 봅니다. 자, 효율적 시장 가설은 패시브 아니죠? 액티브 운용을 반박하는 논거로 이용이 된다. 아주 중요한 문장인데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EMH 이론은 액티브 운용을 반대하는 논거로 활용이 된다. 그죠? 자, 이게 틀리고 약형의 경우는 과거 정보 소용이 없다. 기술적 분석이 소용이 없다. 맞습니다. 준강형의 경우는 어때요? 공개 정보 소용이 없다. 공시 정보 소용이 없다. 맞습니다. 밑에 둘이 맞는 내용이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해설 체크하시고 다음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37의 문제인데 뭐 거의 똑같습니다.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효율적 시장 가설은 액티브 운용을 반박하는 논거로 이용되기도 한다. 옳게 제시된 거죠. 자, 밑에 둘은 똑같습니다. 약형의 경우는 과거 정보 소용이 없다. 기술적 분석이 소용이 없다. 준강령은 공개 정보 소용이 없다. 공시 정보 소용이 없다. 그죠? 네, 다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이 답이 되고요. 네, 해설 확인하시고. 자, 다음 문제입니다. 네, 36회 문제인데요. 네, 박스 내용 보겠습니다. 뭐뭐의 효율적 시장 가설에 의하면, 자, 키워드를 찾아보면 되겠죠. 네, 공개된 정보로부터 이익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요거는 공개 정보가 키워드니까 준강형이 되겠습니다. 2번이 답이 되겠죠. 자, 영어 한번 볼까요? 약형은 weak 폼이라고, 준강형은 semi strong 폼이라고, 강형은 strong 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확인하시고요. 또 해설 보면서 또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과거 정보가 소용이 없다. 약형. 공개 정보 소용이 없다. 준강형. 모든 정보가 소용이 없다. 모든 정보 소용이 없다. 요거는 강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확인하시고요. 자, 다음 내용은요. 효율적 시장 가설에 대한 기본서 문장 그대로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서 문장 보여드리는 거고요. 설명을 다 했으니까 키워드 중심으로 차근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다음 내용으로 가죠. 이어서 자산 집단의 요건을 보겠습니다. 투자 대상 자산 집단이 되기 위해서는 동질성, 배타성, 그리고 분산 가능성,
포괄성, 충분성이라는 5가지 성질을 갖춰야 된다 이 말이고요. 이러한 5가지 성질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이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죠. 자, 그림이 나오는데요. 위에 5가지 성질 중에서 이 그림 예시를 통해서 동질성과 배타성을 먼저 이해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림 왼쪽은 주식 집단이고요. 오른쪽은 채권 집단입니다. 자, 그럼 왼쪽을 먼저 이해를 해보죠. 주식 집단 안에는 삼성전자, 현대차, LG화학 등의 이런 식으로 무수히 많은 개별 주식들이 존재하겠죠. 그런데 이 주식들은 회사는 다르지만 이 주식을 사게 되면은 매매 차익을 기대할 수 있고 또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죠. 이것이 바로 주식 집단 넷의 동질성이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에 채권 집단입니다. 자, 채권 집단 안에는 발행 주체별로 국채, 지방채, 특수채, 회사채 등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러한 채권들은 서로 다른 채권이지만 이러한 채권들을 사게 되면은 발행자에 의해서 원리금의 상환을 보장받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채권 집단 넷의 동질성이 됩니다. 자, 그런데 집단 간에는 서로 달라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집단 간의 배타성인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가장 큰 차이가 의결권입니다. 의결권. 주식은 의결권이 있는데 채권은 없는 거죠. 또 원리금의 보장인데요. 채권의 경우는 발행자에 의해서 원리금의 지급을 보장받습니다만은 주식은 그런 게 없죠. 또 만기도 틀립니다. 채권은 만기가 있습니다만은 주식은 만기가 없죠. 이런 식으로. 자, 집단 내에는 동질성이 있습니다만 집단 간에는 배타성, 서로 다른 배타성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춰야 투자 대상 자산 집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얘기죠. 자, 다 이해를 했으니까 이제 키워드로 집단 내에는 동질성이다. 집단 간에는 배타성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2가지를 이해하고 나머지 3가지는 다음 페이지에서 또 이해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를 통해서 5가지 요건 중에서 나머지 3개, 분산 가능성과 포괄성과 충분성을 이해를 해 보겠습니다. 자, 설명하죠. X와 Y는 서로 다른 자산입니다. 하나의 포트폴리오에 서로 다른 자산을 2개 이상 편입하는 것을 분산 투자랍니다. 자, 그리고 서로 다른 자산을 편입하게 되면은 서로 다른 자산 간의 상관성에 의해서 위험이 희석이 됩니다. 네, 위험이 희석된다. 이때 희석의 의미는 잠시 뒤에 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서로 다른 자산을 편입함으로써 위험이 희석되는 것을 분산 투자 시에 위험 저감 효과라 하는 것이고 위험 저감 효과의 다른 말이 분산 투자 효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분산 투자 효과가 있다라는 것은 분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분산 가능성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편입 대상 자산이 이런 식으로 달라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독립적이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분산 가능성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편입 대상 자산이 달라야 된다. 즉 편입 대상의 자산이 독립적이라야 된다가 되는 것이고 독립적의 의미를 기호로 표시한 것이 위에 있는 겁니다. X와의 상관계수가 프라실이 아니어야 된다 이 뜻이죠. X와의 상관계수가 프라실이 아니어야 X와의 분산 투자를 했을 때 분산 투자 효과가 생긴다 이 말이죠. 자, 만일에 말입니다. X와의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라면 이 경우는 X와 Y가 같다는 거죠. 그러면 같은 자산을 아무리 많이 편입해봐야 분산 투자가 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분산 가능성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편입 대상 자산이 독립적이라야 된다. 키워드를 이해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말씀드린 대로 희석의 의미를 보도록 하죠. 여기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를 들어보죠. 자, 먼저 현대차를 비중 100%로 편입했다 칩시다. 그러면은 현대차의 비체계적 위험인 리콜륨에 노출되겠죠? 리콜륨에 100% 노출되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현대차 비중을 50%로 낮추고요. 이 나머지 50%를 자동차와 연관이 없는 예를 들어서 게임주를 편입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이렇게 서로 다른 자산을 편입함으로써 기존의 현대차의 비체계적 위험인 리콜 위험의 비중도 현대차의 비중만큼 낮아지겠죠? 100에서 50%로. 그죠? 자, 이렇게 기존의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 기존의 비체계적 위험이 낮아지는 것을 위험이 희석된다고 하는 거고요. 이것이 바로 희석이 많이 되는 만큼 위험 저감 효과가 커진다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것도 봐야 돼요. 요것도. 자, 정리하면은, 세 번째 조건을 정리하면요. 분산 가능성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편입 대상 자산이 독립적이라 해야 되고, 자, 독립적인 가운데 이왕이면은 상관계수가 낮을수록 위험 저감 효과, 분산 투자 효과가 커진다. 이 얘기입니다. 자, 요것도 그림으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은 가로축이 종목의 수가 되고 세로축이 위험이 되는데 이 공간에서 포트폴리오 위험의 곡선이 우하향하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말이죠. 위에 있는 곡선은 상관계수가 높을 때이고요. 밑에 있는 곡선은 상관계수가 낮을 때입니다. 이 세부 논리는 3과목 9편의 분산투자 이론에서 설명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여기서 간단히 설명합니다. 자, 분산투자 수준을 여기로 정한다면, 자, 상관계수가 낮을 때가 상관계수가 높을 때보다 어때요? 높을 때보다 이만큼의 위험이 더 줄어들게 되는 거죠. 세로축 위험이니까, 그죠? 그래서 상관계수가 낮게 자산을 편입하게 되면은 높게 편입한 경우보다 이만큼의 위험이 더 많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관계수가 낮을수록 위험 저감 효과가 더 커진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요건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분산 가능성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기본적으로 자산이 독립적이라 해야 되고 독립적인 가운데 상관계수가 낮을수록 그 효과가 커진다고 정의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나머지 네 번째, 다섯 번째를 볼 텐데요. 자, 분산 투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산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분산 투자가 있고요. 집단 내를 대상으로 하는 분산 투자가 있는데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분산 투자가 뭐냐면은 주식이나 채권이나 부동산이나 대체 상품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하는 거 말입니다. 이렇게 집단을 대상으로 분산 투자를 했을 때 분산 투자 효과가 커지기 위해서는 어때요? 집단의 종류가 많아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포괄성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집단 내에서 충분성은 앞에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자, 주식 집단을 분산 투자 대상으로 한다면 어때요? 집단 내에서 개별 종목의 수가 많을수록 좋겠죠. 이것이 바로 충분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분산 가능성과 포괄성과 충분성의 개념을 다 이해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가서 이 5가지 요건에 대한 문장으로 정리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가죠. 자, 5가지를 보겠습니다. 동질성은 집단 내의 자산들은 동질성을 가져야 된다. 자, 배타성은 집단 간에는 배타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분산 가능성은 기본적으로 어때요? 편입 대상 자산들이 독립적이라 해야 되고 상관계수가 낮을수록 분산 효과가 커지겠죠. 중요하고요. 자, 집단을 분산 투자 대상으로 할 때 집단의 수가 많을수록 좋다는 얘기죠. 이것이 포괄성입니다. 자, 그리고 집단 내에서 개별 자산의 수가 많을수록 좋다가 충분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5가지 다 이해했고요. 자, 그러면 문제를 풀면서 추가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 더 가고요. 네, 하나 더 가겠습니다. 네, 2번입니다. 자, 자산 배분 전략의 의사결정일 때는 자산 집단의 5가지 기본적 속성을 잘못 설명한 것은 자리들을 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집단 간의 자산들은 동일한 특성을 가져야 된다. 동일한 특성이 동질성이죠. 네, 그러면 동질성은 자산 집단 내가 돼야 되는 거죠. 집단 간이 아니라 내가 돼야 됩니다. 1번이 답이 되겠죠. 2번입니다. 집단들은 서로 배타적이어서 겹치는 부분이 없어야 된다. 자산 집단들은 자산 집단 간과 같은 뜻이죠. 2번은 맞는 내용입니다. 자, 3번입니다. 3번과 4번은 이제 분산 투자 효과가 커지기 위해서 맞는 내용인데요. 자, 분산 투자 효과가 커지기 위해서는 자산 배분의 대상이 되는 집단들의 수가 충분히 많아야 된다를 뜻하는 거죠.
집단들 전체는 투자 가능한 대부분의 자산을 포함하는 게 좋다. 요거는 포괄성으로서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집단 내에서도 편입 대상의 개별 종목의 수가 많을수록 좋다라는 거죠. 이것은 충분성으로서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잘 보셔야 되고요. 자, 해설을 참고하시고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37회 문제 추가로 보겠습니다. 자산 집단의 5가지 속성에 대한 설명이다. 거리가 먼 것은 차례대로 봅니다. 1번입니다. 집단 내 자산들은 경제적 또는 자본시장 관점에서 비슷한 속성을 가져야 된다. 괄호 부분이 뭘 말하죠? 이게 바로 동질성이죠. 그래서 동질성은 키워드로 집단 내가 맞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그리고 집단은 서로 배타적이어서 겹치는 부분이 없어야 된다. 집단 가는 배타성이 있어야 된다. 맞아요. 자, 그리고 분산 투자 효과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편입 대상 자산이 독립적이라야 되고, 이왕이면은 상관계수가 낮은 자산을 편입할수록 그 효과가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산 투자 효과를 위해서는 집단 간 상관계수가 낮을수록 좋다가 됩니다. 단순하지만 엄청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이 되죠. 확실히 이해하시고요.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4번입니다. 투자 활동에 따라 유동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단 내에 개별 자산의 수가 많아야 된다. 이거는 충분성으로서 맞는 내용이죠. 자, 4번 맞고요. 답은 3번인데 자, 해설을 이해를 하시고요. 자, 다음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기대 수익률의 추정인데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